자, 정봉준 정치쇼 일부 토요일 일부 순서입니다. 뉴스보다 영화. 자, 뉴스보다 떠오른 영화 이야기, 영화보다 떠오른 정치 이야기, 뉴스보다 영화 시간입니다. 정치쇼에 맞춤 유명한 영화 평론가죠. 오동진은 영화 평론가. 아싸 거리 풍짝풍짝. 아, 이번 거 좋은데요? 예. 풍짝풍짝. 네. 풍짝풍짝. 우리가 시대를 1987년도로 되돌아갔습니다. 네, 좀 진지하게 가야 되는 거죠. 예. 네. 1987이라는 영화 개봉됐고요. 아, 너무 이 제목만 들어도 그때 가슴 뜨거웠던 네. 시청 앞 네. 6월 그 그렇죠. 현장으로 쭉 가는 이야기의 시작 아니에요. 네, 제가 개봉됐다고 말씀드렸는데 27일 개봉입니다. 아, 27일 제가 개봉이요? 영화를 예. 미리 본 그렇죠. 상태여서. 시사를 늘 미리 보시죠. 네네. 그 사실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무려 30년 지난 거죠. 저도 물론 이때 한창 복학해서 다닐 때였습니다만 어쨌든 1987년 1년의 기간 동안에 그 한국 사회가 쉽게 말씀드리면 한번 휘몰아쳤죠. 거죠. 예, 휘몰아쳤죠. 완전 그 변화의 그 변혁의 바람을 확 바뀌는데 예. 거기에는 그 두 사람의 절대적 희생이 있었던 거죠. 87세대라 그러잖아 우리가. 그렇죠. 예. 네. 박종철 군 그리고 이한열 군. 아직도 군이라고 불립니다만 박종철, 이한열 뭐 당시에는 열사 이렇게 불렸습니다만 지금도 열사죠. 그렇죠. 박종철 열사, 이한열 열사. 1987년 1월 14일인가에 박종철 씨가 남영동에서 물거문으로 사망을 했는데 남영동 대공 분실이었죠. 그렇죠. 그때 이제 나왔던 기사가 그 조사 발표가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 이런 발표를 냈었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때 보도 지침 때문에 그 모든 신문들이 안기부에 의해서 이제 보도 지침을 받고 기사를 통제받고 있었는데 그 두 줄 기사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 그 한 줄의 기사 또는 세로 쓰기로 두 줄의 기사 때문에 전 국민이 들끓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박종철 군이 어떻게 사망했는지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여가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낱낱이 그 당시에 그 전두환 군부정권의 그 추악한 그런 고문치사 사건과 더불어서 그 사회민주화를 그 압박하려는 그런 여러 가지 군부정권의 어떤 민낯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 박종철 아버님께서 화장해서 그 강인가 바다에 뿌리면서 그 아버지는 할 말 없대이. 종철아 할 말 없대이. 잘 가래이 아버지는 할 말 없대이. 그게 이제 시위의 그 캐치프레이즈로 걸렸었죠. 그래서 박종철 영정을 들고 항상 그 시위 앞에 섰을 때 플래카드에 그 말이 걸렸었고요. 그러니까 1월 달에 고문치사 사건을 당하고 1월 14일이었죠. 그렇죠. 1월 14일 그리고 6월 9일에 이한열 군이 이제 최루탄에 맞아서 연대에서 시위 도중에 사망을 하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기록을 한 영화가 바로 이 1987인데요. 저는 약 6개월, 약 5개월 동안에 그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이렇게 역동적인 드라마로 엮어낸 작품은 제가 최근에 그 한 10수년 동안 처음 본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저는 눈물이 많이 나던가요? 뭐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사실은. 저는 지금 얘기만 들어도 눈물이 날라 그래요. 장조영 감독이 왜 이 1987이라는 작품을 하려고 했는가. 영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생각했었는데요. 이 6개월의 과정을 촘촘히 기록해서 촘촘히 보여줌으로 해서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우리가 것이고요. 이런 야만의 시대도 뚫고 나왔다. 그렇죠. 그리고 그 역사에 우리가 지금 서 있고 얼마나 사실 국권이 버텨왔는가. 맞아요. 또 새로운 사회민주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증명하려고 한 것 같고요. 영화가 이런 측면에서는 역사의 교과서보다도 더 훌륭하죠. 대중들에게 파고드는 어떤 감성의 어떤 그 칼날이 더 강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때 87년도에 이 두 젊은 청년의 희생이 없었고 87년 그 6월 항쟁의 그 뜨거운 열기가 없었으면 지금 이 순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없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87년 6월 항쟁의 결과 독재 정권이 헌법을 유린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게 헌법재판소입니다. 그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졌고 그 헌법재판소에서
17년 네. 박근혜 탄핵이 이뤄진 거예요. 그러니까 30년의 세월이 어쨌든 걸린 셈이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하나의 점으로 네. 마치 영화 인터스텔라 보면 웜홀을 통해서 이쪽 역사의 끝에서 저쪽 역사의 끝으로 훅 들어가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이 87년 학번 세대 그리고 그 이후에 91년 학번 세대가 제일 사실은 힘들었죠. 제일 역경의 고난의 시대를 보낸 학번 세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87학번 세대는 어쨌든 이런 박종철, 이한열 그 두 사람의 어떤 죽음을 목도했고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그걸 받아들였잖아요.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노태우가 이겼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른바 의사민주주의, 가짜민주주의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91년도에 강경대 학생을 포함해서 가장 많은 그 대학생과 또는 노동자들이 분신, 투신 그리고 또 심지어 의문의 죽음사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91학번 세대 같은 경우는 87년 세대를 경유하면서 오히려 사회에서는 우리도 좀 민주화된 것이 아닐까라는 이제 가짜 민주주의 그리고 3당 합당 이른바 3당 야합이 있었고 YS가 당선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빈번하게 더 벌어진 거죠. 유명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그렇죠. 그때 우리 역사의 가장 커다란 거짓말. 그게 91년, 92년 아니에요. 그렇죠. 91년이죠. 그러니까 이 장준환 감독이 1987을 만든 것은 1987년에 성취했던 것들이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서 지금 30년 만에 성과를 낸 거죠. 성과를 냈는데 이것도 완전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1987의 시대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봐야 된다. 그것도 촘촘하게 하나하나 그 시간과 시기를 잘라서 1월부터 6월까지 그 과정을 아주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데 저는 놀라운 것이요. 이 영화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모든 스타들이 다 등장해요. 하정우 씨, 충무로 어벤져스다. 하정우, 뭐 김윤석, 뭐 오달수, 뭐 유해진, 뭐 모든 배우들이 사실은 영화를 보고 있으면 거의 특별 출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의 의식이 모아졌다는 그렇죠.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사실은 느낌이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한 배우가 영화 전체를 끌고 가는다기보다도 모든 배우가 이 시대를 위해서 다 참여를 해서 각자가 맡은 역할을 하는 거죠. 나쁜 역할도 있고 그 치안감, 그 고문의 원흉, 뭐 그 김인석 씨가 맡고 있는데 악역도 있고 뭐 또는 선한 역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모든 충무로 배우들이 이 영화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 시대를 위해서 영화가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슴이 짠해네요. 그 배우들이 이렇게 30년을 끌어온 민주화의 역사에 있어서 그 전면이 아닐지라도 뒷면 혹은 옆에서라도 그러나 우리는 결코 이 역사의 현실을 정면에서 응시했지 결코 외면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을 출연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네요. 배우들이 너무 훌륭해요. 저는 정말로 이 영화를 보면서 한국의 배우들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역사적 개념, 그 의식, 인식 이런 것들이 놀랍다. 그러니까 뭐 흔히들 뭐 연예인, 딴따라 뭐 이렇게 그러는데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배우들이 또 기본적으로 좋은 게 배우들의 아들을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무슨 또 아재 개그 하시는? 아니요. 배우들의 아들을 배우자. 그래서 배우들은 늘 배우자는 자세로. 그럼 몇 가지죠? 가끔 이렇게 리듬을 주시니까 전 좋아요. 이 영화에서 남영동이 그대로 나오고요.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배우자. 계속 하시는군요. 그 남영동 너무 진지하기 때문에 남영동이 지금 사실은 인권센터로 바뀌어 있죠. 맞아요. 그게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가 성취해낸 역사의 현장이거든요. 7층에 가면 6층에 가면 박종철 군이 그 고문당했던 욕조. 그대로 보존돼 있고요. 그리고 7층에는 기념 추념 뭐 사업 같이 기업관이죠 일종의. 그렇게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영동 인권센터에서 이 영화 찍을 때 아주 적극적 협조를 해서 그 안에서 그대로 그 욕조에서 한 거예요? 촬영을?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재현을 했겠죠. 다만 기록을. 그렇게까지 하면 좀 너무 좀 그 뭐랄까 좀 참담한 것 같고요. 그 과정은 그 세트에서 촬영했지만 외관 남영동의 그 입구 뭐 특히 그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 같은 경우는 다 지금의 남영동에 있는 인권센터에서 그대로 촬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장준환 감독은 어떤 분이에요? 예전에 지구를 지켜라. 예. 네. 좀 오래됐죠. 오, 2003년 영화인데요. 그렇죠. 지구를 지켜라 이후에 이제 몇 년 전에 화이라는 작품으로 다시 두 번째 작품을 만들었는데요. 아, 괴물을 삼키나요? 화이 그 유괴한 아들을 네 명인가가 유괴범들이 그렇죠. 자신들을 닮은 아이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 네. 그리고 뭐 세상에 일종의 복수를 하는 뭐 그런 거죠. 예. 그리고 부모는 엄마하고 아빠는 아들이 그 납치된 그 집 혹시 아들이 다시 찾아올까 봐 재개발되고 있는데 그 집을 끝까지 지키고 있다가 결국 아버지는 죽임을 당하고 엄마도 죽임을 당하는 굉장히 아나키스틱한 영화였고요. 근데 너무 이게 강렬하게 오래 기억이 남았고 저 감독은 왜 이렇게 잔혹한 이 충격적인 영화를 만들어서 날 괴롭힐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전에 그 최민수 씨 나왔던 그 한국의 그 최초의 잠수함 영화 유령이라고 있었습니다. 유령이라는 영화의 시나리오를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봉준호가 쓰고 한 사람은 장준환이 썼죠. 둘 다 거대 감독이 됐네요. 그런데 이제 봉준호 시나리오를 택했죠. 왜냐하면 장준환 시나리오가 너무 잔인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만나면 잔인해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문소리 씨 남편이에요. 그래서 그 말도 사실은 굉장히 나긋나긋하게 조용조용하게 하는 스타일이고요. 내 안에 악마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럼?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한 사람인 거죠. 저는 사실은 장준환 감독이 한국 영화계에서 오랫동안 천재형 감독이라고 불렸는데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사실 봉준호 감독이 괴물을 만들고 나서 괴물 2가 기획됐을 때 장준환 감독이 괴물 2를 맡으려고 했었어요. 그 청계천에서 대왕지 나오는 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엎어진 영화. 장준환 감독이 그렇게 약간 불운을 겪었던 거죠. 그리고 이번에 지구를 지켜라 이후에 2003년이니까 거의 14년 만에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최고의 역작을 뽑아냈다고 생각합니다. 화이도 대박 작품은 아니었는데 기본 제작비는 했을 거요. 그렇죠. 흔히 얘기하는 중박은 했죠. 그래서 이창동 감독과 함께 그 사실은 작품을 만드는 이준동 프로듀서가 있는데 친동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준동 제작자가 만든 영화였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낯설어서 영화가 그렇게 크게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영화가 갖고 있는 내적 에너지가 워낙 강해서 충분히 그 관객들에게 호응을 얻었었죠. 참 인상적이게 학교도 다니지 않는 애가 교복을 입고 학교를 다니는 것처럼 연기를 하면서 또 또래의 여학생을 만나고. 여진구라는 배우가 맡았었는데 이번에 사실은 그 여진구가 박종철 역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화이 주위에서 보면 화이를 본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제가 봤다는 게 놀랍지 않아요? 영화를 많이 보시잖아요. 다 본다고 보시면 돼요. 개봉하는 거는요. 그래서 영화 제작사나 영화협회에서 관객으로 뽑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윤석 씨가 악역을 아주 돋보이게 했다? 왜냐하면 그 대공수사처장이었고요. 악명 높은 박처원. 박처원. 그 이름 좀 기억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래 그 고문 남영동에서 고문 그 경감으로 유명했던 사람처럼 우리 잘 알고 있는 사람처럼 이 박처원 그 당시 대공수사처장도 온갖 그 용공 그 사건을 조작해낸 그런 인물이고요. 그 당시에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YSDJ의 어떤 그 정책 보좌관 역할을 했던 김정남 씨가 나중에는 입각까지 했었던 그렇죠. 그걸 제가 기억하는데요. 김정남 씨를 필두로 해서 북한 용공 조작을 꾸미려고 그때 애를 썼던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을 대거 잡아들였고 그 대학가의 그 학생운동 세력과 김정남을 연결시키려고 했었어요. 맞아요. 기억납니다. 김정남 씨 역할은 설경구 씨가 하고 있습니다. 특별 출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역할도 굉장히 그 돋보이고요. 김윤석 씨가 이 중에서 이제 악역을 한 거죠. 그 대공수사처장을 하고 박처원 경감인가요? 뭐 저는 그 경찰 그 계급이 지금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치안감인가요? 어쨌든 처장으로 나오죠. 결국은 구속이 됐죠. 맨 밑에 꼬리를 자르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 결국은 구속돼서
그러니까 전두환 체제도 이 그 박천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커지겠다고 생각해서 결국은 거기까지 올라가서 몸통을 자르게 되는데 그 몸통 자체는 사실은 그 당시에 군부 정권이었죠. 네. 그러면 군부 정권이었죠. 네. 그 하정우 씨가 아주 발랄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예, 부장검사로 나오죠. 이제 공안검사예요. 공안검사. 공안검사인데 이 공안검사도 사실은 대공과니까 예. 역시 학생운동 세력들 잡아들이는 검사인데 그 이쪽 안기부 쪽 대공과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박종철 씨가 그 고문치사로 죽은 것에 대해서 화장을 하라는 그 명령서를 검사가 써야 되는데 그걸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뭐랄까요, 이제 그 검사 측과 이 대공 저쪽 안기부 대공 쪽하고의 어떤 권력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묘하게 내부에 이 사건을 예. 외부로 터지게 만든 요소가 된 거죠. 왜냐하면 화장 검시를 요구하거든요. 예. 그 역할을 이제 하정우 씨가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예고편 보니까요. 하정우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 다른 수사관에게 야, 넌 서울대 들어간 그 똑똑한 아들이 수사를 받다 죽었어. 근데 부모가 내 화장시키세요 이러냐? 그렇죠. 그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을 거부하고 그 명령서를 쓰는 걸 사인을 거부하고요. 그 검시를 요구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사실은 얘기는 커지기 시작합니다. 커지고 이제 군사 독재 정권의 의도는 뻐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검식을 요구하고 당연히 부모가 오고 또 거기에 기자가 따라붙기 시작하고 밖으로 얘기가 새어나가기 시작하면서 사실 이 영화 속에서는 하정우 씨가 맡은 이 검사가 그 당시에 그 황적준 그 과학수사연구소에 예. 검시관이 기록한 예. 물고문에 의한 그 흉부 압박 익사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그 서류를 바깥으로 리크시키는 그런 역할을 영화 속에서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예, 아마 27일 개봉이고요. 네. 예, 자 시간 또 하나 가져오는데 짧게라도 좀 소개해 주시죠. 튤립 피버는 사실은 남녀간의 뜨거운 사랑 얘기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1634년이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잘 몰랐었는데요. 저 무식하다는 소리 들었었는데 예. 당시에 튤립 구군이 주식 역할을 했었어요. 그 구군을 확보하면 그것이 막 천정무주 값이 올랐다가 구군이 뭐예요? 그러니까 튤립의 그 근. 뿌리. 예. 아. 그걸 이제 심으면 어떤 튤립이 나오느냐. 튤립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 그 과정이 이 영화 속에서 보여지는데 예.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제 예. 비트코인. 예. 그 얘기가 1634년에 그대로 벌어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인간의 화폐에 대한 또는 뭔가 그 어떤 재물에 대한 관심, 탐욕 이런 예. 것들이 중세 시대 때부터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 튤립 피버라는 것 때문에 몇 제가 년도에 배경이? 1634년이고요. 예.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이때는 이 튤립에 투자하게 되면 대박이 터진다. 그래서 막 이런 열풍으로. 엄청 돈이 들어갔죠. 예. 그러다가 이제 그 쪽박 차는 어허. 네. 상징적인데요. 비슷해요. 네. 지금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막 그 뭐랄까 주가에 따라서 움직이는 어떤 그런 모습들과 또는 가상화폐 때문에 지금 여러 좀 비정상적으로 예. 비이성적으로 움직인다고 하지 그러면 요즘 않습니까? 그냥 밤에 안 자고 계속 그걸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니까 소문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끌어들이는 것 같아요. 누가 1억을 가지고 100억을 벌었다 이런 소문들이 막 소문이 돌고 너무들 지금 열광해갖고 문제예요. 네. 예. 이 영화는 어쨌든 알리시아 비칸데르와 데인 드한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화가고 또는 유부녀입니다. 이 두 남녀가 처음 만날 때부터 불꽃 튀는 사랑을 벌이다가 뭐랄까요. 비극까지는 아니지만 불행한 결말을 맞게 된다. 실제 생활에서도 연인으로 발전하진 않았죠. 캐스팅만 이렇게 된 거죠. 그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네. 실시간 검색어에도 막 오르고 그랬대. 캐스팅되면서. 네, 알리시아 비칸데르의 인기가 요즘 최고고요. 그리고 또 데인 드한도 사실은 그 새로운 어떤 그런 꽃미남으로 예. 그 총망받고 있는 그런 배우이기 때문에 예. 이 영화는 그 캐스팅만으로도 사실은 충분히 관심을 모을 만한 영화고 사실은 중세 시대의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시대 네덜란드 미술에 대해 관심이 많으신 분들, 그러니까 요하네스 베르메르 예. 같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그림이죠.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를 그린
요하네스 베르메르가 살았던 시대니까 이 시대의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이 영화를 보시면 참 만족하실 14일 날 개봉을 했어요. 네. 지금 이제 한 일주일이 조금 넘었네요. 네. 튤립 피버. 그리고 저 중세 영화 좋아해요. 옛날에 제가 빌리지라고 하는 영화 한번 얘기했었죠. 그렇죠. 네, 말씀하셨죠. 그거는 네. 도심 한복판에 인디안 자연 보호 지역에 중세의 마을을 만들어서 한 100여 가구가 들어와서 함께 사는. 네. 근데 대부분이 이 사회의 흉악한 범죄로부터 희생자들. 그렇죠. 그들이 모여서 중세를 만들어서 이 범죄가 없는 마을, 범죄가 없는 도시를 만들어놨는데 그 배경이 중세예요. 전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1600년대까지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근세 쪽으로. 네. 예배당에서 교회죠. 땡땡 종치면 이제 교회 다 모이고 종교적인 그런 어떤 커뮤니티를 구성한 거죠. 네. 야, 튤립 피버 보고 싶어요. 네. 아마 이런 감성의 영화들을 찾으시는 분들, 좀 작은 영화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맞는 작품이 아닐까 싶고요. 저는 사실은 이 영화를 그런 그 불꽃 튀는 사랑의 얘기라고 생각하면서 봤다가 1600년대의 그 중세 시대상을 많이 담고 있어서 이 영화가 좀 특이한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영화가 주는 메시지는 뭔가요? 사실 두 가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재물에 대한 그 탐욕과 재물에 대한 탐욕은 결국 그 멸망으로 너희를 이끌지어다. 그것과 사실 비슷한 게 사실 그 사랑에 대한 지나친 탐욕, 지나친 집착. 그 욕망과 욕정이 사실 종이 한 장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욕망은 어쩌면 우리 하나님도 용서하실 만한 건데 욕정이 지나친 건 좀 용서 못 받죠. 그러니까 이제 요걸 어떻게 사실 그 구분하느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욕정 정자가 들어갔고 나쁜 표현을 처음 봤네요. 욕정. 정자.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목소리가 아주 안 좋네요. 괜찮아요. 뭐 다음 주까지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딱 보기에 예견컨대. 일주일 가겠죠. 그렇죠. 네. 오동진 평론가님 인사하시고요.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뉴스보다 영화 오동진 평론가와 함께했고요. 저는 스윗박스가 부르는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들으면서 2부에서 강양구 기자와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Everything's gonna be alright. Whoever thought the sun would come crashing. 정봉주의 정치쇼 토요일 2부 순서 들어갑니다. 자, 과학과 정치가 만나는 시간, 강원도 양구에서 오지 않은 강양구 과학 전문 기자. 자, 오늘 어떤 주제? 이번 주에 이제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연말에 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더 안타까운데 그 이대 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이제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아직까지 정확한 사망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이 그냥 설왕설래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사건의 경과들을 제가 이제 쭉 보다 보니까 항생제 내성균이 발견되었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을 처음 들어봤어요. 네,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항생제 내성균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한번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도대체 그 신생아들을 사망으로 몰아넣은 원인이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오늘 항생제 내성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게 남일 같지 않은 게 국회의원 시절에 바이러스에 감염돼 갖고 바이러스 감염을 그냥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보호 올라오길래 별일 아닌 것 같은 국회 의무과 같은 의사 선생님이 여자분인데 이거 죽습니다. 빨리 병원 가세요. 그래서 서울대병원에 가자마자 바로 중환자실에 넣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감염이란 게 그리고 바이러스가 워낙 많아갖고 정확하게는 세균 감염이겠죠. 그렇죠. 세균 감염인데 너무 많은 계속 변종이 생기기 때문에 무슨 세균인지 원인을 모른대요. 그래서 바이러스 그 항생제를 동시에 3종을 투입을 하더라고요. 너무 강했고 투입하자마자 바로 다 올렸거든요. 큰일 나실 뻔했네요, 진짜로. 그러니까 조금만 늦었으면 죽었어요. 맞습니다. 폐혈증으로 바로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이제 페니실린이 1920년대에 발견이 되었거든요. 그 페니실린이 이제 최초의 항생제인데 사실 그 현대 의학을 지탱하는 두 가지 기둥이 저는 페니실린 최초의 페니실린으로 대표되는 항생제와 그리고 외과 수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20세기 초에 항생제가 발명이 되지 않았으면 사실 현대 의학이라는 건
오늘날처럼 이렇게 막 와 하는 수준으로 발전을 못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역으로 얘기를 하면은 당시에 항생제가 발견이 되지 않았더라면 어쩌면은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애청자분들을 포함해서 저나 봉도사님도 어쩌면은 사소한 세균 감염 때문에 목숨을 잃었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방금 또 경험담도 들려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만약에 항생제가 없었다면 거의 이제 이 자리에 없었던 네, 거죠. 이 자리에 없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항생제는 이제 예. 20세기 인류가 발명한 가장 획기적인 발명품 중에 하나라고 예. 할 수 있고 그 항생제 때문에 뭐 2차 세계대 뭐 윈스턴 처칠 사례는 되게 유명하잖아요. 예. 윈스턴 처칠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20세기, 21세기에 이제 목숨을 이제 건질 수가 있었죠. 그런데 그 이 플레밍이 1945년에 이 페니실린을 발견한 공로로 노벨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노벨상을 받으면서 이 플레밍이 경고를 했어요. 항생제는 인류가 발명한 가장 유용한 발명품인 것은 확실하지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 부작용으로 얘기한 것이 항생제가 듣지 않는 세균이 속속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인류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경고를 했던 겁니다. 예. 그런데 플레밍은 이제 이런 걸 걱정을 한 거예요. 어떤 걸 걱정을 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이제 세균 감염에 걸렸어요. 예. 세균 감염으로 이제 내 몸속에 어딘가 염증이 생겼는데 이제 의사가 항생제를 처방을 해줬는데 그 처방한 항생제가 내 몸속에 있는 염증을 일으키는 세균을 다 죽이기에는 좀 분량이 모자란 정도로 약하게 처방을 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렇게 이제 그 권투로 비유를 주자면은 항생제가 이제 몸속에 들어가 가지고 세균한테 이제 계속 이제 막 주먹질을 한단 말이죠. 예. 근데 마지막 한 방을 딱 날려야 이제 없어지는 그 건데. 세균이 없어지는데 예. 그 마지막 한 방을 이제 못 날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제 플레밍이 걱정을 한 건 그 안에 있는 세균이 이제 항생제를 자꾸 맞다 보면 맷집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맷집이 강해지는 거죠. 맷집이 강해지죠. 오. 그 맷집이 강해진 세균이 바로 항생제 내성을 가진 세균인 거죠. 그걸 이제 항생제 내성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똑같은 강도로 때리면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항생제 내성균을 이제 항생제에 듣지 않는 세균 박테리아라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슈퍼박테리아라고 이제 이름을 지어준 거죠. 항생제 내성균 내성 박테리아가 네. 힘이 세져서 슈퍼박테리아라고 한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플레밍의 경고를 염두에 둔다면은 네. 이제 항생제는 가능하면은 안 먹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게 좋지만 어쨌든 병원에서 항생제를 처방해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럼 그 항생제를 이제 가지고 이제 먹다 보면은 이런 분들 계세요. 한 일주일치를 병원에서는 처방을 해줬는데 3일치만 먹고 몸 상태가 꽤 좋아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뭐 약 먹는 게 뭐 몸에 좋은 것도 아닌데 하면서 끝까지 안 드시는 경우 있거든요. 대부분이 그러지 않아요? 네,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몸속에 있는 항생제 맷집을 키워주는 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잡을 때까지 완전히 잡을 된다. 때까지야. 그러니까 최소한 이 처방받은 항생제는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아진 것처럼 여겨져도 끝까지 다 먹어야 이제 마지막 한 방까지 이제 날릴 수가 있는 거죠. 저처럼 아예 약을 안 먹는 사람들은요. 그러면은 이제 그래도 이제 항생제를 먹어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이제 그 병원에서 처방받는 대로 먹어야죠. 내성은 많이 없겠죠. 내성은 많이 없겠죠. 약을 안 먹었으니까. 저는 네. 그 감기 걸리면 조그만 물병 약 있잖아. 피모, 네네. 판모, 네. 이런 거 먹거든요. 네, 그건 항생제가 아니잖아요. 그건 항생제 아니에요. 네. 괜찮다. 계속 먹고. 그건 이제 소염 진통제 성분의 약들인데, 예. 자 그런데 이제 플레밍이 사실은 예측한 것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갔어요. 플레밍은 적절한 항생제가 제대로 처방되지 못하는 상황을 걱정을 했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는 플레밍이 노벨상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항생제를 너무나 많이 사용을 한 겁니다. 사람들이. 예. 근데 이제 특히 이제 가장 심각한 항생제 오남용 사례는 무엇이냐면은 일단 감기 증상이 생기잖아요. 예. 그러면 감기는 세균에 의해서 유발되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에 의해서 유발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항생제를 먹어도 감기를 낫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감기 기운이 있으면은 봉도사님 하시는 대로 그냥 따뜻한 차 같은 걸 마시거나 푹 쉬거나 푹 쉬어야지 이제 이게 그 내성이 강해지죠. 면역력이 생기니까 푹 쉬거나 아니면은 굳이 필요하자면은 이제 증상을 좀 감기 증상을 완화시키는 뭐 콧물이 난다거나 목이 아프다거나 하는 증상을 완화시키는 이제 흔히 이제 우리가 감기약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이제 먹는 게 낫지 병원에 가서 항생제를 처방받는 건 사실은 감기와는 전혀 무관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어떤 트렌드가 있었냐면은 감기 증상으로 병원에 가면은 무조건 항생제를 덤으로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제 약을 처방받은 기록들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한 70% 정도는 항생제를 처방하지 않아도 되는 곳에 의사들이 처방을 했다는 사실이 이제 확인이 되었거든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항생제 오남용 사례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난 수십 년간 먹지 않아도 될 항생제들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게 된 거죠. 일단 첫 번째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하나는 이거 들으면 아마 그 애청자들 중에서는 되게 쇼킹해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전 세계에서 쓰이는 항생제의 70에서 80%가 사람한테 쓰이는 게 아니에요. 예? 가축한테 쓰입니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네, 가축의 사료에다가 항생제를 섞어가지고 지난 수십 년간 먹어왔습니다. 병안나게가 아니에요. 그래요? 진짜 이유는 뭐냐면 1940년대에 항생제를 가축한테 먹이면 가축이 살이 빨리 찐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어요. 항생제의 이상한 부작용 중에 하나죠. 근데 가축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도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항생제를 많이 복용한 아이의 경우에는 비만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고 가축도 마찬가지고 항생제를 먹으면 그 정확한 메커니즘은 잘 밝혀지지 않았지만은 어쨌든 살이 찌는 거예요. 성장 촉진인 거죠. 그러니까 성장 촉진 용도로 사료에다가 항생제를 섞어서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축을 키우시는 입장에서는 일석이조인 거죠. 하나는 뭐냐면 항생제를 먹이면 일단은 성장도 촉진되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봉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축들은 이제 뭐 어쨌든 밖에서 이제 길러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뭐 그냥 감염도 세균 감염이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근데 사소한 세균 감염이 생기더라도 항생제를 사료에다 넣어서 먹이면은 바로바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거 별로 안 좋은 거네.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자, 소나 돼지나 뭐 닭이나 오리 등의 항생제를 섞인 사료를 먹여요. 그러면 당연히 걔네들이 이제 먹은 항생제의 상당 부분은 대개는 다 그 분변으로 해가지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요즘에는 정화 시설을 많이 하지만은 그렇게 밖으로 나온 항생제 성분들이 다시 하천이나 이런 곳으로 흘러 들어갈 거 아니에요. 토양을 오염시키고 하천을 오염시키겠죠. 그러면은 이제 자연계에 존재하는 여러 세균들이 항생제에 자꾸 맞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중에 어떤 세균이 생기냐면은 항생제에 맷집이 생긴 항생제 내성균들이 이제 자라는 토양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면은 이제 인도의 겐지스강의 강물을 조사를 해본 거예요. 인도의 겐지스강의 강물을 조사를 해봤더니 인도의 겐지스강에 포함된 항생제 성분이 아까 봉도사님이 폐혈증 직전에 가서 항생제 3개를 막 병원에서 투여했잖아요. 그때 봉도사님 혈액 속에 들어있는 항생제 성분과 거의 양이 비슷한 거예요. 와, 어마어마한 거네 그럼. 네, 그러니까 그 겐지스강 물을 먹잖아요 또 먹고 거기서 목욕하고 그렇고 나면 또 기적의 물이라 그랬는데 목욕하고 나면 막 이런 상처가 나. 네. 그러면 그게 이제 또 다 이제 또 결국에는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그 경로뿐만 아니라 저희가 뭐 삼겹살 좋아하잖아요. 치킨 좋아하잖아요. 등심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걸 먹다 보면은 항생제 사료로 먹은 소나 돼지나 닭을 치킨이라든가 삼겹살을 해서 먹으면은 그 안에 잔류에 있는 항생제 성분이 또 우리 몸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일들을
병원에 이 모든 게 다 불안해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면서 예. 이제 어떤 이제 일들이 생겼냐면 항생제 내성균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양이 막 늘어난 거죠. 그래서 항생제 내성균이 생기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유엔이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보고를 했는데 지금 현재도 항생제 내성으로 전 세계에서 매년 70만 명 정도가 사망을 하고 있고 유엔이 지금 추세대로라면 2050년에는 매년 1,000만 명의 목숨을 항생제 내성균 네, 때문에. 항생제 내성균 때문에. 그러니까 이는 암 사망자 820만 명보다도 더 많은 이야. 수치거든요. 1,000만 명. 네. 그러니까 2050년이 되면은 이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다가는 1,000만 명 정도가 2050년이면 항생제 내성균 때문에 사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유엔 환경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에 이제 전 세계 이제 100개국의 환경장관이 모여가지고 이제 있는데 거기서 가축 항생제 사용을 금지하는 공고안을 채택을 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 항생제 내성균이 이렇게 늘어나는 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축의 사료에다가 항생제를 넣어가지고 먹인 관행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부터 좀 잡아보자. 일단 해서 동물에게 투여하는 항생제를 없애자. 사실 그게 가축에게도 안 좋고 후진국형에는 후진국형으로 또 누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통제가 안 되고. 네, 통제가 안 되고 또 늘 후진국에서 길러지는 이 돼지고기, 소고기 등이 많이 수출이 되고. 네. 닭고기 같은 경우도 태국산이 엄청나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공고가 얼마나 이제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항생제 내성균의 위협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어떻게 신성아들 혈액 속에 항생제 내성균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 이제 그걸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제가 이제 가끔 방송 중에서도 병원을 참 무서워해야 된다. 가능하면 병원에 안 가는 게 좋다 이런 얘기들 했는데 그런 얘기 했었죠. 네, 항생제 내성균이 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제 곳곳에 있긴 합니다만은 가장 많은 곳이 병원이에요. 항생제 내성균이 네, 항생제 내성균이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항생제 내성균이 가장 많은 곳이 병원이고요. 특히 중간급 이상의 종합병원 그 이상이 이 항생제 내성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신생아 그 이대 목동병원에서 사망한 신생아의 몸 속에서 혈액 속에서 항생제 내성균이 발견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병원에서 그 신생아들에게 항생제 내성균이 감염이 되었다라는 거죠. 아, 그럼 의료 사고네요. 네, 그랬을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로인지는 좀 더 추적하고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뭔가 감염 관리가 제대로 안 된 탓에 그 사망한 아이들의 몸속에 공통적인 항생제 내성균의 감염을 이제 유발한 거죠. 그 이대 목동병원에서.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 사망한 이 아이들은 정확한 원인이 밝혀져야 되겠지만은 의료 사고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게 많은 전문가들이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들으시면 애청자분들이 이런 막 항생제 내성균이 굉장히 무서운 건데, 근데 내 주변에는 항생제 내성균으로 죽었다는 사람 못 봤는데? 아니 연간 지금 70만 명이 사망하고 2050년이 되면 1,000만 명의 항생제 내성균 때문에 목숨을 잃는다고 했는데 왜 내 주변에는 항생제 내성균 때문에 사망한 사람이 없지라고 의아해하실 거예요. 항생제 내성균은 건강한 사람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위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영유아 미숙한 아이들한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치명적이다. 왜 건강한 사람한테는 항생제 내성균이 문제가 안 되냐면은 일단은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의 면역계는 항생제 내성균이 몸속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항생제 내성균을 힘을 못 쓰게끔 억제하는 일단 작용을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몸속에는 항생제 내성균뿐만 아니라 몸에 좋은 건강한 세균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강한 우리 몸속에 있는 세균들이 항생제 내성균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도 활동을 못하도록 억제를 해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는 항생제 내성균이 몸속에 들어와도 아마 봉도사님이나 제 몸속에도 항생제 내성균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발휘를 못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런 경우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질 때. 예를 들어 봉도사님이 갑자기 염증이 생겨가지고는 병원에 입원을 해서 항생제를 굉장히 많이 투여를 하지 않으면은 뭔가 이제 막 폐혈증 같은 게 와가지고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중증 환자가 된 거죠. 그럴 때
그 몸의 면역계의 균형이 깨졌을 때 항생제 내성균이 이때 이제 내가 활약할 때구나 예. 하면서 이제 길을 펴기 시작한 걸 하는 거죠. 근데 그때 항생제를 투여를 해도 항생제 내성균 때문에 듣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바로 항생제 내성균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병원에 항생제 내성균이 있으면 안 되는 건데 예. 병원에 또 항생제 내성균이 가장 많은 게 현실이고 그래서 뭐 노약자라던가 아니면 중증 질환자라던가 수술 후에 환자라던가 아니면 이번에 이대 목동병원처럼 면역계가 제대로 완성이 되어 있지 않은 뭐 미숙아라든가 신생아들이라든가 예. 이런 사람들이 항생제 내성균의 가장 큰 희생양이 될 수 있는 상황인 거라는 거죠. 이렇게 평상시에 건강 몸이 되기 위해서 꾸준히 운동을 해야지 몸에 있는 그 비타민이나 이런 게 생성이 되면서 면역력이 강화되고. 네. 그래서 요즘 연말처럼 술을 많이 먹을 수 있는 기회에 또 술을 좀 줄이고 운동 꾸준히 하는 거 잊지 말고. 왜냐하면 네. 술 먹으면 비타민 C가 파괴가 되면서 몸 안에 면역력이 뚝 떨어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른들한테는 항생제 내성제가 별로 위협적이지 않지만 이렇게 취약한 미숙아들 그 노약자들 그리고 또 큰 병을 앓고 계시는 앓고 분들 계신 분들. 아니면 수술 후에 굉장히 몸이 약해진 분들 이런 분들에게 항생제 내성균이 굉장히 위험한 거죠. 수술 후에 아니면 술 후에요? 수술 후에. 난 술 후에 몸에 면역력이 약해. 어제 술 후에 몸이 면역력이 약해졌다는데 그게 오늘의 저의 모습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은 특히 병원을 안 가시는 게 좋아요. 네. 왜냐하면 항생제 내성균이 가장 많이 득실거리는 것이 병원 병원. 갈 수도 없잖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저는 문병 같은 거 가능하면은 가지 않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아이들을 데리고 문병 가는 건 맞아요. 피해야 됩니다. 애들을 병원에 데리고 가면 안 되겠구나. 네, 그리고 혹시 병원을 불가피하게 방문할 일이 있다면은 정말 강박적으로 수시로 손을 씻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저는 그런 거 강박관념 심해. 수시로 손 씻고 수시로 양치질하고. 대부분의 항생제 내성균이 몸속으로 유입되는 경로가 일상생활에서는 손을 통해서 맞아요. 유입이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항생제 내성균이 신생아들에게 치명적이다. 네. 그리고 이것을 관리하지 못한 병원이 일정한 의료사고일 가능성이 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강양구 기자님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내일은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곡 머라이어 캐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크리스마스에 내가 가장 원하는 모든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들으면서 저는 월요일 10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Don't want a lot for Christmas. 기록을 한 영화가 바로 이 1987인데요. 저는 약 6개월, 약 5개월 동안에 그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이렇게 역동적인 드라마로 엮어낸 작품은 제가 최근에 그 한 10수년 동안 처음 본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저는 눈물이 많이 나던가요? 뭐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사실은. 저는 지금 얘기만 들어도 눈물이 날라 그래요. 장도연 감독이 왜 이 1987이라는 작품을 하려고 했는가. 영화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요. 예. 이 6개월의 과정을 촘촘히 기록해서 촘촘히 보여줌으로 해서 예.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우리가 것이고요. 이런 야만의 시대도 뚫고 나왔다. 그렇죠. 그리고 그 역사에 우리가 지금 서 있고 예. 얼마나 사실 국권이 버텨왔는가. 맞아요. 그리고 또 새로운 사회민주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증명하려고 한 것 같고요. 영화가 이런 측면에서는 역사의 교과서보다도 더 훌륭하죠. 대중들에게 파고드는 어떤 감성의 어떤 그 칼날이 더 강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때 87년도에 이 두 젊은 청년의 희생이 없었고 87년 그 6월 항쟁의 그 뜨거운 열기가 없었으면 지금 이 순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없었어요. 네. 무슨 말씀이냐면 87년 6월 항쟁의 결과 독재 정권이 헌법을 유린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게 헌법재판소입니다. 네. 그 헌법재판소가 만들어졌고 그 헌법재판소에서 2017년 네. 박근혜 탄핵이 이뤄진 거예요. 그러니까 30년의 세월이 어쨌든 걸린 셈이다 이런 예.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하나의 점으로 네. 마치 영화 인터스텔라 보면 웜홀을 통해서 이쪽 역사의 끝에서 저쪽 역사의 끝으로 훅 들어가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이 87년 학번 세대 예. 그리고 그 이후에 91년 학번 세대가 제일 사실은
힘들었죠. 제일 역경의 고난의 시대를 보낸 학번 세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87학번 세대는 어쨌든 이런 박종철, 이한열 그 두 사람의 어떤 죽음을 목도했고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그걸 받아들였잖아요. 직선제 개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노태우가 이겼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른바 의사민주주의, 가짜민주주의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91년도에 강경대 학생을 포함해서 가장 많은 그 대학생과 또는 노동자들이 분신, 투신 그리고 또 심지어 의문의 죽음사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91학번 세대 같은 경우는 87년 세대를 경유하면서 오히려 사회에서는 우리도 좀 민주화된 것이 아닐까라는 이제 가짜 민주주의 그리고 가짜 민주주의. 3당 합당 이른바 3당 야합이 있었고 YS가 당선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빈번하게 더 벌어진 거죠. 유명한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그렇죠. 그때 우리 역사의 가장 커다란 거짓말. 그게 역시 91년 92년 아니에요. 그렇죠. 91년이죠. 그러니까 이 장준환 감독이 1987을 만든 것은 1987년에 성취했던 것들이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서 지금 30년 만에 자, 정봉준 정치쇼 토요일 1부 순서입니다. 뉴스보다 영화. 자, 뉴스보다 떠오른 영화 이야기, 영화보다 떠오른 정치 이야기, 뉴스보다 영화 시간입니다. 정치쇼에 맞춤 유명한 영화 평론가죠. 오동진은 영화 평론가. 아싸 거리 쿵짝쿵짝. 이번 거 좋은데요? 쿵짝쿵짝. 네. 쿵짝쿵짝. 우리가 시대를 1987년도로 되돌아갔어요. 네, 좀 진지하게 가야 되는 거죠. 1987이라는 영화 개봉됐고요. 너무 이 제목만 들어도 그때 가슴 뜨거웠던 시청 앞 6월 그 현장으로 쭉 가는 이야기의 시작 아니에요. 네, 제가 개봉됐다고 말씀드렸는데 27일 개봉입니다. 27일 제가 개봉이요? 영화를 미리 본 그렇죠. 상태여서. 시사를 늘 미리 보시죠. 그 사실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무려 30년 지난 거죠. 저도 물론 이때 한창 복학해서 다닐 때였습니다만 어쨌든 1987년 1년의 기간 동안에 그 한국 사회가 쉽게 말씀드리면 한번 휘몰아쳤죠. 휘몰아쳤죠. 완전 그 변화의 그 변혁의 바람을 확 바뀌는데 거기에는 그 두 사람의 절대적 희생이 있었던 거죠. 87세대라 그러잖아 우리가. 그렇죠. 박종철 군 그리고 이한열 군. 아직도 군이라고 불립니다만 박종철, 이한열 뭐 당시에는 열사 이렇게 불렸습니다만 지금도 열사죠. 그렇죠. 박종철 열사, 이한열 열사. 1987년 1월 14일인가에 박종철 씨가 남영동에서 물검은으로 사망을 했는데 남영동 대공 분실이었죠. 그렇죠. 그때 이제 나왔던 기사가 그 조사 발표가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 이런 발표를 냈었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때 보도 지침 때문에 그 모든 신문들이 안기부에 의해서 이제 보도 지침을 받고 기사를 통제받고 있었는데 그 두 줄 기사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 그 한 줄의 기사 또는 세로 쓰기로 두 줄의 기사 때문에 전 국민이 들끓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박종철 군이 어떻게 사망했는지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여가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낱낱이 그 당시에 그 전두환 군부 정권의 그 추악한 그런 고문치사 사건과 더불어서 그 사회민주화를 그 압박하려는 그런 여러 가지 군부 정권의 어떤 민낯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 박종철 아버님께서 화장해서 그 강인가 바다에 뿌리면서 그 아버지는 할 말 없대이. 종철아 할 말 없대이. 잘 가래이. 아버지는 할 말 없대이. 그게 이제 시위의 그 캐치프레이즈로 걸렸었죠. 그래서 박종철 그 영정을 들고 항상 그 시위 앞에 섰을 때 플래카드에 그 말이 걸렸었고요. 그러니까 1월 달에 고문치사 사건을 당하고 1월 14일이었죠. 그렇죠. 1월 14일 그리고 6월 9일에 이한열 군이 이제 최루탄에 맞아서 연대에서 시위 도중에 사망을 하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오래됐죠. 2003년 영화인데요. 그렇죠. 지구를 지켜라 이후에 이제 몇 년 전에 화이라는 작품으로 다시 두 번째 작품을 만들었는데요. 괴물을 삼킨 아이 화이 그 유괴한 아들을 네 명인가가 유괴범들이
자신들을 닮은 아이로 성장해 나가는 과정. 네. 네. 그리고 뭐 세상에 일종의 복수를 하는 뭐 그런 거죠. 예. 그리고 부모는 엄마하고 아빠는 아들이 그 납치된 그 집 혹시 아들이 다시 찾아올까봐 재개발되고 있는데 그 집을 끝까지 지키고 있다가 네. 결국 아버지는 죽임을 당하고 네. 엄마도 죽임을 당하는. 굉장히 아나키스틱한 영화였고요. 근데 네. 너무 이게 강렬하게 오래 기억이 남았고 네. 저 감독은 왜 이렇게 잔혹한 이 충격적인 영화를 만들어서 날 괴롭힐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전에 그 최민수 씨 나왔던 예. 그 한국의 그 최초의 잠수함 영화 유령이라고 있었습니다. 예. 유령이라는 영화의 시나리오를 두 사람이 있었어요. 예. 한 사람은 봉준호가 쓰고 예. 한 사람은 장준환이 있었죠. 둘 다 거대 감독이 됐네요. 그런데 이제 봉준호 시나리오를 택했죠. 왜냐하면 장준환 시나리오가 너무 잔인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만나면 잔인해요? 전혀 안 그렇습니다. 문소리 씨 남편이에요. 그래서 그 말도 사실은 굉장히 나긋나긋하게 조용조용하게 하는 스타일이고요. 내 안에 악마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럼?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한 사람인 거죠. 저는 사실은 장준환 감독이 한국 영화계에서 오랫동안 천재형 감독이라고 불렸는데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사실 봉준호 감독이 괴물을 만들고 나서 괴물 2가 기획됐을 때 장준환 감독이 괴물 2를 맡으려고 했었어요. 그 청계천에서 대왕지 네. 나오는 거요? 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엎어진 영화. 예. 네. 장준환 감독이 그렇게 약간 불운을 겪었던 거죠. 그리고 이번에 지구를 지켜라 이후에 2003년이니까 거의 14년 만에 14년 만에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최고의 역작을 뽑아냈다고 생각합니다. 화이도 대박 작품은 아니었는데 기본 제작비는 했을 거요. 그렇죠. 네. 흔히 얘기하는 중박은 했죠. 네. 그래서 이창동 감독과 함께 그 사실은 작품을 만드는 이준동 프로듀서가 있는데 네. 친동생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준동 제작자가 만든 영화였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낯설어서 영화가 그렇게 크게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영화가 갖고 있는 내적 에너지가 워낙 강해서 네. 충분히 그 관객들에게 호응을 얻었었죠. 참 인상적이게 학교도 다니지 않는 애가 교복을 입고 학교를 다니는 것처럼 네. 연기하면서 또 또래의 여학생을 만나고. 네. 여진구라는 배우가 맡았었는데 이번에 사실은 그 여진구가 박종철 역을 맡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화이 주위에서 보면 화이를 본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제가 봤다는 게 놀랍지 않아요? 영화를 많이 보시잖아요. 다 본다고 보시면 돼요. 개봉하는 있습니다. 거는요. 네. 예. 그래서 영화 제작사나 올해 영화 최고의 협회에서 관객으로 뽑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윤석 씨가 악역을 아주 돋보이게 했다? 왜냐하면 그 대공수사처장이었고요. 아, 악명 높은 박처원. 네, 박처원. 그 이름 좀 기억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원래 그 성과를 낸 거죠. 성과를 냈는데 이것도 완전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1987의 시대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봐야 된다. 그것도 촘촘하게 하나하나 그 시간과 시기를 잘라서 1월부터 6월까지 그 과정을 아주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데 저는 놀라운 것이요. 이 영화에 그 여러분들이 아시는 모든 스타들이 다 등장해요. 하정우 씨, 충무로 어벤져스다. 하정우, 뭐 김윤석, 뭐 오달수, 뭐 유해진, 뭐 모든 배우들이 사실은 영화를 보고 있으면 거의 특별 출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의 의식이 모아졌다는 그렇죠.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사실은 느낌이 좋아요. 그러니까 그 어떤 한 배우가 영화 전체를 끌고 간다기보다도 모든 배우가 이 시대를 위해서 다 참여를 해서 각자가 맡은 역할을 하는 거죠. 나쁜 역할도 있고 그 치안감, 네, 그 고문의 원흉, 네, 뭐 그 김윤석 씨가 맡고 있는데 악역도 있고 뭐 또는 선한 역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모든 충무로 배우들이 이 영화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 시대를 위해서 영화가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슴이 짠해네요. 그 배우들이 이렇게 30년을 끌어온 민주화의 역사에 있어서 그 전면이 아닐지라도 뒷면 혹은 옆에서라도 그러나 우리는 결코 이 역사의 현실을 정면에서 응시했지 결코 외면하지 않았다. 네. 라고 하는 것을 출연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거네요. 배우들이 너무 훌륭해요. 저는 정말로 그 이 영화를 보면서 한국의 배우들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역사적 개념, 그 의식, 인식 이런 것들이 놀랍다. 그러니까 뭐 흔히들 뭐
연예인 예. 딴따라 뭐 이렇게 부르는데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배우들이 또 기본적으로 좋은 게 배우들의 아들을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무슨 또 아재 개그 하시는? 아니요. 배우들의 아들을 배우자. 그래서 배우들은 늘 배우자는 자세로 좀 맥빠지죠. 가끔 이렇게 리듬을 주시니까 전 좋아요. 예. 이 영화에서 그 남영동이 그대로 나오고요. 예. 그래서 과거의 역사를 배우자. 네. 계속 하시는군요. 네. 그 너무 진지하기 때문에. 남영동이 지금 사실은 인권센터로 바뀌어 있죠. 맞아요. 네. 그게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가 성취해낸 역사의 현장이거든요. 네. 7층에 가면 6층에 가면 박종철 군이 그 고문치사당했던 욕조. 네, 그대로 보존돼 있고요. 그리고 7층에는 기념 추념 뭐 사업 예. 같이 기업관이죠 일종의. 네, 그렇게 예. 다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영동 인권센터에서 이 영화 찍을 때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 안에서 그대로 그 욕조에서 한 거예요? 촬영은?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재현을 했겠죠. 다만 기록을. 기록을. 그렇게까지 하면 좀 너무 좀 그 뭐랄까 좀 참담한 것 같고요. 예. 그 과정은 그 세트에서 촬영했지만 외관 남영동의 그 입구 뭐 특히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 같은 경우는 다 지금의 예. 남영동에 있는 인권센터에서 그대로 촬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장준환 감독은 어떤 분이에요? 예전에 지구를 지켜라. 예. 네. 고문 남영동에서 고문 경감으로 유명했던 사람처럼 예. 네. 우리 잘 알고 있는 사람처럼 이 박천 그 당시 대공수사처장도 온갖 그 용공 그 사건을 조작해낸 그런 인물이고요. 예. 그 당시에 이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YSDJ의 어떤 그 정책 보좌관 역할을 했던 김정남 예. 씨가 나중에는 입각까지 했었던 그렇죠. 걸로 예. 제가 기억하는데요. 김정남 씨를 필두로 해서 북한 용공 조작을 꾸미려고 그때 애를 썼던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을 대거 잡아들였고 그 대학가의 그 학생운동 세력과 김정남을 연결시키려고 했었죠. 예, 맞아요. 기억납니다. 김정남 씨 역할은 설경구 씨가 하고 있습니다. 예. 특별 출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역할도 굉장히 돋보이고요. 김윤석 씨가 이 중에서 이제 악역을 한 거죠. 그 대공수사처장을 하고 예. 박천 경감인가요? 뭐 저는 그 경찰 그 계급이 지금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치안감인가요? 어쨌든 예. 처장으로 나오죠. 네, 예. 결국은 구속이 됐죠. 맨 밑에 꼬리를 자르려고 그렇게 애를 쓰다가 결국은 구속돼서 그러니까 전두환 체제도 이 그 박천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 문제가 커지겠다고 생각해서 결국은 거기까지 올라가서 몸통을 자르게 되는데 그 몸통 자체는 사실은 그 당시에 군부 정권이었죠. 네. 그러네요. 군부 정권이었죠. 네. 예. 하정우 씨가 아주 발랄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예, 부장검사로 나오죠. 공안 검사예요. 공안검사. 공안 검사인데 이 공안 검사도 사실은 대공과니까 예. 역시 학생운동 세력들 잡아들이는 검사인데 그 이쪽 안기부 쪽 대공과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박종철 씨가 그 고문치사로 죽은 것에 대해서 화장을 하라는 그 명령서를 검사가 써야 되는데 그걸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뭐랄까요, 이제 그 검사 측과 이 대공 저쪽 안기부 대공 쪽하고의 어떤 권력 다툼이라고 하는 것이 묘하게 내부에 이 사건을 예. 외부로 터지게 만든 요소가 된 거죠. 왜냐하면 검시를 요구하거든요. 예. 그 역할을 이제 하정우 씨가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예고편 보니까요. 하정우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구 다른 수사관에게 야, 넌 서울대에 들어간 그 똑똑한 아들이 수사를 받다 죽었어. 근데 부모가 내 화장시키세요 이러냐? 그렇죠. 그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을 거부하고 그 명령서를 쓰는 걸 사인을 거부하고요. 그 검시를 요구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사실은 얘기는 커지기 시작합니다. 커지고 이제 군사 독재 정권의 의도는 뻐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검식을 요구하고 당연히 부모가 오고 또 거기에 기자가 따라붙기 시작하고 밖으로 얘기가 새어나가기 시작하면서 사실 이 영화 속에서는 하정우 씨가 맡은 이 검사가 그 당시에 그 황적준 그 과학수사연구소에 예. 검시관이 기록한 물거문에 의한
그 흉부 압박